5.16 직후 영국문자색출이라는 명분 아래 혁신계 인사들을 잡아냈던 61년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됐던 허영무 씨. 40년이 다 되도록 그가 잊지 못하는 풍경이 있다. 간수들이 그냥 말이죠. 보지 말라고 말이죠. 내려가라고. 그래도 어디 그래요? 그래서 그 사형장 가는 동지들의 뒷모습을 이 창을 통해서 바라보고. 그날 사형장으로 가는 해에는 조용수도 있었다. 창문으로 이렇게 보면 이마수라든지 그 정치깡패들은 안 들어가려고 하면 몹시 그냥 바라보던 치고, 조용수는 아주 조용하게 들어가서 처형당하고. 이튿날 그의 시신은 좁은 쪽문을 통해 가족에게 인계되었다. 그날 하여튼 엄청나게 추웠어요. 이제 몸도 떨리고 날씨도 춥고 하니까 사람이 이렇게 움직여도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떨려가지고. 며칠 전까지 오히려 가족들을 걱정하던 형님은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다. 정신병자들이나 이런 짓을 할 수 있지. 어떻게 권력을 휘두르는 이 군사 이 깡패들이 깡패 이전에 말하자면 정신병자들 아니냐. 사장을 교수대로 끌려가게 만들었던 민족일보는 어떤 신문이었는가? 4.19 혁명 이후 들어선 이 공화국은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허용해 주었다. 도처에서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온 신문은 모두 380여 종. 그중 민족일보는 가장 세인의 주목을 끈 신문이었다. 61년 2월 13일 창간된 민족일보는 민족의 진로 제시, 부정부패 고발, 근로대중의 권익 옹호, 그리고 양전된 조국의 통일을 절규한다는 4가지 사실을 내걸었다. 창간사에서 조용수 사장은 힘있는 소수가 아니라 힘없고 가난한 다수를 위한 신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희신문과는 확연히 다른 논조였다. 민족이다 통일이다 하는 게 크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이거 그냥 무슨 아찔하죠 이렇게. 이게 우리 같은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그냥 말하자면 이게 보는 걸 피하는 방법이야. 이게 큰일 나는 거 아니냐 하고. 그거 대단했습니다. 지식인들은 안 보는 사람이 없어요. 이 통일 문제라든가 정치 문제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소위 국시가 반공인 자유당 정부에 조금이라도 거스르는 일 같은 거는 전혀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4.19 후에 터져나오는 거지 말이죠. 억압됐던 게. 그걸 대변한 게 민족일보라고 할까? 민족일보가 정신적 지주로 삼은 것은 독립정신이었다. 명망 높은 원로 독립운동가들에게 하야되어 창간 후부터 일면에 연재된 광야의 소리는 민족의 활로에 대한 조언과 통일을 열망하는 꼿꼿한 민족정신을 반영했다. 힘없는 다수를 위해 노력한 흔적은 당시 민족일보 자료부에 보관되어 있던 사진들에도 고스란히 남아있다. 절대 빈곤에 시달리던 농촌의 비참한 생활상을 민족일보는 특별 취재반을 편성, 생생하게 취재 보도했다.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내가 신문기자를 하고 했어도 우리나라 농촌이 그만큼 비참하다는 걸 그때까지 모르고 지냈어요. 마을에 가면 점심 때 연기라는 집이 없어요. 점심은 다 굶고 있다는 얘기죠.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진보적인 논조로 민족일보는 창간 한 달 만에 가두 판매 1위라는 선풍적인 지지를 얻는다. 당시 발행 부수는 3만 5천 부, 유력 일간지들이 5만 부 정도를 발행할 때였다. 한마디로 좀 신났죠. 참 신났습니다.
전 지금도 그 열기 하면서 잊을 수 없고, 참 신나고, 미친 듯이 뛰었어요. 참 열심히 일했어요. 했는데, 우선 보람을 느꼈죠. 왜냐하면, 가판 나가면요. 가판 나게 되면, 그 당시 역시 야당 정당의 경우 동아일보였잖아요. 동아일보 없었으니까. 전부 나가야 되면 가판에서 민주를 못 사봤으니까. 주요 구독자가, 저간, 권력하고는 관계없는, 빈민촌에 많더라고요. 빈민촌에. 거기에도 이제 비교적 용도 목적이라고 이제 그 일동 지역에 있는데 그런 데서 많은 사람이 보더라고요. 가보면 초라한데도 이제 시민대금을 주고 이제 많이 이제 보고, 교훈이 많이 보고. 사장 조용수는 남다른 열정으로 민족일보를 진두지휘했다. 직접 사설을 쓰기도 했고 현장 취재도 마다하지 않았다. 경남 진양군 유복한 집안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조용수는 진주중학교를 다니다 대구 대륜중학교로 전학하게 된다. 우익 학생 간부로 활동하다가 좌익 학생들과 마찰을 빚었기 때문이었다. 마지막에 5학년, 6학년 같은 클래스메이트들이 있었어요. 내 기억에 조용수 사장이 공부도 잘했고 또 아주 성실하고 인상도 좋았고 이랬어요.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나하고 같이 연세대학교 정외과에 둘이 같이 입학을 했다고요. 그때가 언젠가면 1950년도. 이듬해 일본으로 유학 간 조용수는 메이지대 정경학부에 다니면서 민단의 기관지인 민주신문사에서 일을 시작했다. 마의 항구 니가다를 떠나는 두 척의 수련대에 하루처럼 실려 12월 14일 900여 명의 교포들이 결국 북으로 끌려가고야 말았습니다. 1959년 시작된 제1교포의 북송에 맞서 한정부와 거류민단은 반대투쟁에 총력을 기울였다. 조용수는 민단의 간부로서 그 반대투쟁의 중심에 서 있었다. 당시 극장에서 상영되었던 대한뉴스에서도 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무렵 조용수는 망명정객 이영근과 운명적인 만남을 지면서 조국의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된다. 진보단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조봉암시 구명운동, 당시 민단 내에서는 조봉암시 구명운동을 또 아주 반드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정말 뜻 있는 유지들이 한 것입니다만은 그 구명운동에 참가를 하셨습니다. 진보당 당수 조봉암은 평화통일을 주장했다가 이승만에게 간첩으로 몰려서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였다. 조용수는 이영근과 함께 열성적으로 조봉암 구명운동에 뛰어들었고 이 활동을 통해서 조봉암이 주장했던 평화통일론의 영향을 받게 된다. 사형은 집행됐고 민단은 조용수를 15일말로 좌천시킨다. 3.15 부정선거로 얼룩진 조국의 상황은 암울하기만 했다. 그러나 3.15 부정선거로 촉발된 반독재 항거는 마산에서 김주열 학생의 참혹한 시신이 발견되면서 폭발, 학생 시위가 전국을 뒤덮었다. 이승만은 마침내 하야를 결심한다. 제2의 해방. 사람들은 4월형 이후의 자유 분위기를 이렇게 불렀다. 전국을 뒤덮은 새시대에 대한 열망 속에 진보당 사건으로 붕괴되었던 혁신계의 복원 움직임도 활발해졌다. 새 헌법에 따라 총선거 일정이 공고되자 혁신계는 사회대중당으로 집결, 고혁 구도를 이루었다. 사회대중당은 자주적인 외교, 정치의 자유와 구의 공정한 분배 등 혁신적인 공약을 내걸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혁신계하고 민주계하고 둘이 말하자면 보수 혁신 양대
이 진영으로 딱 갈라졌어요. 그래서 전국 127개 직구에 이 부보자를 내고 그렇게 해서 일시에 그야말로 요원의 불길처럼 이 혁신의 뿜이 일어났어요. 조용수가 귀국한 것은 선거를 앞둔 6월이었다. 조봉암 구명운동을 계기로 건전한 혁신 세력의 필요성을 절감한 그는 사회대중당 후보로 경북 청송에서 출마한다. 내가 그때 당시에 듣기에는 그 양반이 일본에서 건너왔지만은 원래 민단 출신이고 또 뭐 북송 뭐 반대한다고 뭐 철도에 뭐 누워가지고 막 항의 데모도 하고 그랬다 하더니 그러니까 원래 그 사람이 뿌리는 민단이란 말이야. 조청년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나 민단이지만은 조금 더 생각이 좀 진보적이고 정치적으로 조금 온건한 혁신 세력에 대해서 좀 뭔가 우리 이 남한 사회에서도 조금 건전하게 좀 키워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2공화국 최초의 사무의원과 민의원 의원의 총선거가 혁신계의 선거 돌풍은 표로 연결되지만 결과는 혁신계의 참패였다. 조용수도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30-40석은 혁신계의 몫이라는 예측을 뒤엎고 혁신계의 당선은 고작 7명. 윤보선과 작년의 민주당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기도 힘든 결과였다. 6.25 종전 이후에 진보주의 진영이 조직적으로 철저하게 와해되어 있었다는 그 점을 이제 실감하게 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추스르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했을 것이고, 또 그런 조직 활동을 활발하게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전 도구로서의 진보주의 지식인들의 대변기구, 신문이 있어야겠다. 선거 이후 혁신계는 선거 패배에 대한 인책론으로 분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혁신계의 목소리가 일반 대중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한 조용수는 혁신계를 대변할 신문 장관을 제안하고 논의를 주도했다. 분열된 혁신계를 통합하기 위해서도 신문 장관은 필요했다. 신문의 이름은 처음엔 대중일보, 사장으로는 윤길중 의원이 거론됐다. 그때 두 번째 왔을 때는 신문사를 하나 간판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대중일보 일본인데 사장은 윤길중으로 해서 했다 이렇게. 내가 뭐 윤길중하고 친한 사람이니까 말에 어려움이 없다. 윤길중 신문사를 가지고 한국의 혁신정당을 통합한다 하면 불가능하거든. 전체 혁신계를 대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거든. 그래서 그건 사실이니까 그래 그러나 윤길중 씨도 그건 일리가 있다고. 혁신계에 여러 정파가 있는데 이쪽에서 사장을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다른 정파에서 사장을 내세우는 사람이 있고, 이를테면 편집장은 우리 쪽에서 해야 된다,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정파하고 무관하게 또 이거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문사나 주식회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경영 능력도 있고. 사장 조용수, 혁신계의 통합과 혁신계의 대변, 두 가지의 무거운 짐은 결국 가장 젊은 조용수의 어깨에 지워졌다. 그는 조동필, 이종률, 송지영 등 쟁쟁한 진보적인 학자들로 필진을 꾸리고 민족일보라는 제호를 내걸었다. 자체 인쇄시설이 없어 정부기관지인 서울신문과 인쇄계약을 맺은 민족일보는 61년 2월 13일 비로소 첫 신문을 발간한다. 그 즈음 나라는 한미경제협정으로 온통 들끓고 있다. 당시 정부는 미국 원조 없이는 예산 편성도 못할 정도로 재정이 바닥나 있었다. 농민들에게 배급된다고 합니다. 사유로 나가지고 민당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예산 편성하잖아요. 나라 살림해야 되니. 예산 편성하려는데 재원이 없어요. 얼마 정도 모자르냐? 한 500억 모자랐어요. 우리 돈으로. 개인당 국민소득 얼마냐? 한 70불밖에 안 돼요.
엄청나죠. 지금 상상도 못할 일이지. 그게 가난했어요.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종합적인 경제원조 협정이 이루어져 장면 정부는 한미 경제협정에 조인하지만 혁신계는 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협정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원조의 대가로 미국이 원조 사업을 감시 감독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이 문제가 되었다. 미국의 내정 간섭을 공식적으로 허용한 굴욕적인 조항이라는 것이었다. 민족일보는 창간 후부터 이 협정이 자주경제를 해치는 부당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장면 정권이 미국의 예속이라며 신랄하게 몰아붙였다. 장면이 미국의 의도에는 잘 따랐지만 미국 쪽에서는 그게 이제 좀 불만이었죠. 특히 1961년으로 접어들면서 아주 이제 그것이 크게 치닫습니다. 왜냐하면 1961년 2월에 한미 경제협정이 맺어집니다. 근데 그걸 통해 가지고서 우리 사회에서 거의 최초로 아니면 공개적으로 대규모 반미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반미운동이 일어나는 데다가 통일운동이 또 급속도로 번졌단 말이에요. 반독재 투쟁으로 시작된 4.19는 60년 가을부터 통일운동으로 발전했다. 그것은 이승만 북진 통일론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면서 동시에 조봉암 평화통일론의 복본이자 부활이었다. 말하자면 통일에 대해서 엄청나게 서로 고민들을 한 거지. 그것이 과연 생산적이었느냐 아니냐 하는 건 별개 문제로 하더라도 그 시대에 살던 4.19 시대들은 이 통일 문제에서 엄청난 나름대로의 고민을 한 거예요.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고 과연 서구식 민주주의, 소위 미국식 민주주의가 과연 이것이 우리도 그대로 해도 되는 거냐. 4.19 당시 감사와 지지의 대상이었던 미국은 이제 민족의 자주적 통일을 가로막는 외세로 인식되었다. 혁신 세력들의 통일 논의는 61년 2월 민족자주통일 중앙협의회, 약칭 민자통이 발족되면서 더욱 가속화된다. 조용수는 민자통 결성에 상당한 자금을 조달하는 등 이미 통일운동 세력의 중요한 일원이 되어 있었다. 또 민족일보는 이러한 통일운동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당시의 통일론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북한의 실세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통일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 또 외세에 간섭받지 않는 자주통일을 이루자는 것이다. 통일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상대가 이북이기 때문에 이북하고도 논의가 있어서 거기서 구체 방안이 나와야 된다. 다만 그때까지는 민족 자주라는 원칙, 외세에 의해서 유린되지 않는 통일국가, 이건 역사적인 확고한 교훈이다 하는 그런 민족적인 그 주장을 했었죠. 우리와 친선관계를 유지를 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교류를 하고 해서 우리한테 이익이 된다면은 소련을 배척할 이유가 없고 미국이 우리에게 그렇게 잘해준다면 미국을 배척할 이유가 없고 그리고 어디까지나 상호간에 이익을 주고받는 처지라면은 친선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하는 입장이 비소 비미 노선이라고요. 강대국의 입김에 예속되지 말자는 자주 중립화 통일론은 미국을 긴장시켰다. 중립화 통일의 핵심이라고 하면은 주한미군 철수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미국도 물러나고 소련도 물러나고. 근데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 통일이라는 것은 미국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당시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북한을 인정하지도 않고 지금도 마찬가지, 공식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 북한 정권 전복을 오히려 부추겼단 말이에요. 그런 처지에 미국 물러나고 중립화로 통일한다는 것은 미국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혁신 세력종의 통일 논의를 좀 없애주기를 바랬는데 왜 이거 치안이 물러났는데 이제는 내버려두냐, 빨리 질서 유지해 주지 않냐 해가지고 심파 그때 내가 지금 이제 장면 씨 아닙니까? 그와 시간은 비난이 많았죠. 예,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는 조금 더 놔두자. 그런 국민 안에서 거기에 대한 이제 반대 여론이 많이 나온다. 이래서 안 되겠다 하는 이제 여론이 나온다. 하지만
인내는 오래가지 못했다. 미국의 압력으로 장면 정부는 반공법과 데모규제법, 이른바 2대 악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통일운동을 잠재우기는커녕 오히려 불길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고 말았다. 하여튼 북한의 이로운 짓을 하는 것은 좀 단속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만든 게 북방법이에요. 그 적용이 참 애매하잖아요. 뭐 생각에 따라서는 북한의 이로운 짓을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전혀 뭐 북한에 이롭다는 생각보다는 좀 민족적인 차원에서 남북한을 좀 교류를 좀 활성화시키고 뭔가 이렇게 하자는 게 왜 하필 북한을 이롭게만 한다고 보느냐. 2대 악법 규탄 대회가 잇따랐다. 이때 조영수는 시청 앞 집회에서 대중연설을 하는 등 활동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3만여 명이 모였어요. 집회가 끝난 이후에 제가 알기는 해방 후에 처음인 것 같아. 시위자들이 전부 햇불 들고 시청 앞에서부터 강화문 내거리에서 동대문에서 을지로 육가 돌아서 이제 시청 앞까지 다시 기마대 경찰들이 막고 그 햇불을 들고 말에 가까이 가니까 말이 막 도망치고 그래서 그 참 웃지 못할 현상들이 벌어졌어요. 잇따르는 사회적 이슈를 혁신적인 시각으로 보도하는 민족일보는 바로 그 때문에 보복 조치를 당한다. 3월 3, 4, 5일자 신문이 정간된 것이다. 인쇄를 맡았던 서울신문사에 정부가 압력을 가해 인쇄를 중지시킨 것이다. 민족일보는 제2공화국의 첫 번째 언론자유 탄압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보도하고 서울신문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결국은 인쇄소를 바꿔야 했다. 사실 민족일보와 정부 여당 사이의 불편한 관계는 창간 전부터 이미 쌓이고 있었다. 61년 1월 30일 민의원 본회의에서 민주당 김준섭 의원이 던 민족일보의 조총련 관련서를 제기한 것이다. 민족일보의 발기인 중 한 사람인 통일사회당 윤길중 의원이 반박하고 나섰다. 민족일보는 조용수의 이름으로 일간지 광고란을 통해 민족일보 자금은 조총련계의 것이 결코 아니며 제1교포들의 민족애에 불타는 깨끗한 성금이라고 해명했다. 이 문제는 당시 치안국장이 조총련설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발표함으로써 일단락됐지만 후일 다시 불거져 나온다. 그렇게도 많던 당신의 피. 61년 4월 19일 1년 전의 반독재 투쟁은 이제 민족자주통일이라는 새롭고 거대한 운동으로 변화해 있었다. 학생들도 이 운동에서 비켜나 있지 않았다. 서울대학교 민족통일연맹 대의원 총회에서 정식으로 남북한 학생회담을 우리가 제의를 했다고요. 남북한 학생이 좀 더 학생 신분으로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 미래의 통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기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기초적인 그 학문 교류라든가 이런 그 비정치적인 주제로 남북한 학생회담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정세가 급변하고 있었다. 민족일보도 더 바빠졌다. 통일 투사냐 정사냐 기존 저 객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예의가 없지 않느냐 해서 실제 그만 같이 뛰다 보게 되면은 다른 신문사 기자와 같이 뛰다 보게 되면 이게 딴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들이 기자냐 아니면 지금 바로 같은 데모 대원도 지금 같이 뛰는 거냐 할 정도로 뛰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군부에서는 우려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다.
5.16 주체 세력 중에 한 사람이 남긴 비망록에서 당시 군부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6.25) 전쟁 때 그 당시에 그 북한에 호응했던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못했던 사람들까지 결국은 그 4.19 이후에 두드러지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때 볼 때는 우리 판단에는 반드시 적과 통일이 이렇게 되면 적과 통일이 된다. 또 제2의 6.25 전쟁이 일어난다. 그 위험을 막을 것은 우리밖에 없다. 당시 미국도 한국인들 사이에 새롭게 일어나는 민족주의 감정을 우려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당시 미국 국가안보회의가 작성한 대한정책 보고서를 보면 민족주의 감정이 마르크시즘 혹은 중립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막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정책 지침을 제시했다. 그러나 장면 정권은 더 이상 미국에 신뢰를 주지 못했다. 미국으로서는 다른 대안이 필요했다. 혁신계를 통제하기 위해서 장면 정권이 좀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겠는데 그러한 지도력이 없단 말이에요. 강력한 지도력이. 그래서 생각해낸 게 막연하게나마 군부 정권이 좀 등장하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노골적으로 그러한 표현을 씁니다. 60년 8월에 버마에서 내윈이 집권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그 내윈 타입의 정권이 한국에서 들어섰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60년부터 쿠데타가 일어난다는 소문이 계속 있었고요. 그런 와중에도 통일의 열망은 점점 커져갔다. 5월 13일 서울운동장에서는 남북 학생회담 실현을 위한 대규모 걸기대회가 열렸다. 그게 참여한 사람들이 실제로 점심을 먹지 못하는 산동네 사람, 이른바 민중계층들이었죠. 근데 그때 5월 13일 집회를 갖게 된 이유는 4.19 1주년 기념에 대한 학생들의 시위에서 이미 학생회담을 제의를 했단 말이에요. 이걸 민자통이 받아서 좀 더 구체화하자. 그래서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이런 고를 내세우고 그걸 구체적으로 실현을 한번 해보자 이런 것이었고요. 그러나 이날의 행사는 만개한 평화통일운동의 절정이자 마지막이었다. 진정한 대륙동포 여러분, 우리 자중하던 군부는 드디어 오늘 아침 미명을 기해서 일제히 행동을 개시해 떠돌던 소문이 현실로 닥쳐온 것이다. 3.15 들이닥친 군사 쿠데타. 주동자 박정희 소장이 어떤 인물인가에 세인의 이목이 집중됐다. 민족일보도 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느라 동분서주했다. 쿠데타 세력이 심상치 않음을 예감한 혁신계 선배는 조용수에게 피신할 것을 권유했다. 자유방과 유대를 더욱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튿날 알파성다바에 같이 지금까지 조용수 군을 맨 마지막 만나는 곳인 때문에 그 이름도 안 잊어버렸어. 그 다음도 또 이름 있는 다바야. 그 나왔어. 지금 내가 같이 가자. 신문사에 가서 모두 해산하고 저 충무로의 수나마을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안만 기다려도 않아. 그래 전날 그랬지. 그리고 거기에 비서가 선생님 전날 말씀하시지 말고 내 말만 들으시오 이렇게. 그래 의뢰는 전부 구속이 됐습니다. 사량도 구속이 됐어. 사량 그렇게 나오다가 들어오던 길로 구속이 됐어. 5월 18일 영문도 모른 채 조용수는 민족일보 간부들과 함께 구속됐다. 나흘 후 치안국은 조용수 일당의 죄상과 배후관계라는 제목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용수는 조 총련으로부터 1억 환을 불법으로 들여와 민족일보를 발간했으며 북한에 적극 협조해왔다는 것이다. 지난 7월 12일 창간되기 전에도 한 차례 시비가 붙었다가 마무리됐던 일이었지만 이번에는 그리 간단치 않았다. 7월 29일 혁명재판소 법정에서 공판이 시작됐다. 7월 29일 역사적인 혁명재판의 막이 올랐습니다.
혁명재판소 제1법정에는 최인기를 비롯한 3.15 부정선거 관련 피고 25명, 제2법정에는 민족일보 사건의 조영수 이하 13명의 피고. 재판관 5명 가운데 3명이 군인이었다. 지난날의 부정 영공 소개 경복 경찰관들이 지키고선 법정은 가족들과 내외신 기자로 북적댔다. 검찰의 공소장에 의하면 조영수가 일본에 있는 이영근이라는 사람과 수시로 접촉했는데 이영근이 간첩이라는 사실. 이영근은 국내 정세가 혼란한 틈을 타 혁신계를 통합하고 신문을 창간할 것을 조영수에게 지시했고 공작비 지원도 약속했다는 것이다. 한때 조봉안의 비서였던 이영근은 조영수와 함께 조봉안 구명운동을 벌였던 사람. 간첩 이영근이라고 했는데 이영근이 간첩에서 판결을 받은 일이 없어요. 그 후에 박 정권이 이제 그 민주인사를 탄압할 적에 늘 쓰는 수법인데 이게 아마 첫 번째 이때 그 수법을 쓴 거예요. 해외에 있는 아무개를 갖다가 간첩이라고 딱 못을 박아놓고 그 사람은 간첩인지 아닌지 항변할 기회도 없고 물론 재판을 받은 일도 없지만 그냥 간첩으로 단정해놓고 그 간첩에게서 지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간첩이다. 이런 식의 논법인데 이영근이 간첩죄로 기소된 적은 있었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이영근은 통일일보의 전신인 조선신문을 발행하고 있었는데 몇 해 전 진보당 사건이 터졌을 때 일본으로 망명했었다. 이영근도 국내 혁신계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전쟁을 피하기 위해선 통일은 평화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지론을 폈다. 평화통일로 가면은 북한 정권을 멸망시킨 뒤에 통일을 하자는 게 아니니까는 아무래도 북한 정권하고 대화를 하면서 협력을 하면서 통일을 가자는 것이니까 그 당시로서는 그런 말하자면 6.25 동남에 대한 반감 때문에 그런 오해를 산 거 아니냐. 북한이 나중에 평화통일론에서 무력 적화통일로 돌아서자 이영근은 즉각 북한을 맹렬하게 비난했었다. 통일일보가 조총련하고 북한 측의 약점, 아픈 점을 맹렬하게 연일 비난을 했습니다. 특히 세습제 문제 같은 거. 북한의 세습제에 대해서 아주 아프게. 그래서 아주 평양 측에서는 통일일보 논해가시죠. 그래, 오랜 조총련과의 투쟁, 평양 측과의 투쟁을, 이런 투쟁을 통일일보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최고 훈장을 주소한 거란 말이죠. 1990년 이영근이 사망했을 때 정부는 대한민국을 위해 일한 그의 공로를 인정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간첩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정부가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조총련 자금설이 또 문제였다. 조영수는 제1동포 기업가들이 도와주었다고 진술했다. 사실 대부분의 자금은 당시 동경의 거대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기업가 박용구 씨에게서 나온 것이었다. 처음부터 조영기하고는 관계없었던 사람입니다. 청년하고. 민당의 큰 사업가죠. 채통이 큰 사람이다. 박용구라는 사람이. 정치자금이라든지 이런 거 낼 때도 철저하게 내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때 민족일보에 관해서도 그 당시 돈으로 억 단위를 낼 수 있던 사람은 박용구 씨 정도였다. 박용구는 박정희로부터 공화당의 재정국장 자리를 제안받기도 했다. 이영근이 간첩이었다는 설, 조총련계 자금이었다는 설에 대해 어떤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남은 문제는 민족일보의 논조다. 검찰의 주장은 민족일보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평화통일론을 선전하는 데 앞장섰고 남북한 교류와 학생회담 개최를 찬동함으로써 북한 괴뢰 집단의 활동을 고무 동조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영수는
혁신 세력은 기본적으로 의회주의를 지향하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이라고 반박하며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들을 예로 들었다. 그 중에는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안에 대한 비판과 국민의 자유를 바라는 김일성의 독재 정치에 대한 비난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 조용수가 북송 반대 시위에 나선 대한뉴스의 화면이 증거로 지시되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고 상고심에서도 원심대로 사형이 확정됐다. 그런데 박정희는 왜 조용수를 처형하려 했던 것일까? 군사혁명사에 기록된 5.16 쿠데타 당일의 상황을 보자 쿠데타 세력이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정권 장악은 16일 오후에 시작된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착수한 일이 있었다. 오전 8시 30분에 이미 용공분자 색출을 지시한 것이다. 이상한 일은 또 있었다. 당시 인국일보의 흠집투성이 기사. 박정희 소장이라고 그러는데 신문사 조사후에 박정희 소장 사진이 없어요. 지방 주재기들한테 연락 대구에다 해서 선산 집에 가봐라.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을 집 사진 가족이 누가 있느냐 끝 찍어서 올려와. 이게 박정희 장군의 이게 생가입니다. 선산에 그냥 쓰러져가는 그런 그 형편없는 집인데 이 밑에 이거는 그 당시에 그 형님이 풀지게 지고선 들어오는 장면이에요. 그러나 사진은 검열에 단속돼 모두 지워졌다. 이런 게 나가면은 야 그러자는데 공산주의자 아니냐, 공산 쿠데타가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가졌어요. 저 외부 미국 측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이게 깎였죠. 청렴하다는 사실을 과시할 수 있는 초라한 생가와 풀지게진 형의 사진을 감추려 한 것은 무산자, 즉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보일까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처음에 5.16 났을 때야 뭐 이거 족쇄 쿠데타 아니냐 해가지고 상당히 떠들었죠. 특히 저 미국서 아주 대단했죠. 예,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변명하느라고 아주 가진 저 방법을 다 썼지. 예, 그래서 자유당 때에 국방장관인 김정렬 씨, 그 일본 군인이죠. 근데 그 사람이 자유당 때 국방장관도 오래 하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을 다 동원해가지고 변명하러 다니고 이제 끝내 본인한테 직접 들었어요. 박정희가 그토록 두려워한 것은 자신의 좌익 전력이었다. 1948년 여수 14연대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박정희는 군대 내 남당 총책으로서 수사를 받았었던 것이다. 이게 우리로서는 공산당이 침투해 와서 군내에다가 조직을 한 걸 알고 있습니다만 그 조직 체계를 전혀 우리는 몰랐습니다. 근데 박정희 사람이 군내 조직 체계를 우리한테 제공을 했습니다. 사람 이름은 전부 적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건 조직 체계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조직 체계를 우리가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반란이 진압된 후 벌어진 군내 숙정 과정에서 박정희의 리스트는 아주 유용한 것이었다. 모두 4,700여 명이 처벌된 이 숙군에서 박정희는 정보 제공의 대가로 살아남았다. 미국의 정보기관은 동료들을 다 팔아넘긴 박정희에게 뱀처럼 냉혹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스네이크박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군에 있을 때 공산주의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심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혁명 직후에 또 굉장히 그런 의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 세상에 보이기 위해서도 조금 이 진보적인 그리고 혁신적인 세력은 이거는 쳐야 되겠다 하는 막 그런 정치적인 목적도 다수 있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추정은 5.16 주체 세력이며 당시 국가재건 최고회의 법사위원장이었던 이석재에게서 확인할 수 있다. 훗날 한 시사월간지에 연재된 회고록에서 이 씨는 미국이 박정희의 배경을 조사하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됐다. 미국의 오해를 풀기 위해선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보여야 하고 그 방편으로 좌익 사상범들을 체포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족일보의 조용수를 비롯해 통일운동을 벌였던 혁신계 인사들, 민자통 관련자들이 샅샅이 검거됐다. 이 이기적인 프로그램은 박정희를 구제해 주었다. 그해 11월 박정희는 미국을 방문할 수 있었고 백악관으로부터 군사정권에 대한 지지를 얻어냈다. 사상전력의 부담을 벗은 박정희는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가진 연설에서 자신이 확고한 반공주의자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분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위험천만한 것은 북한 세력와의 핵동맹이었던 것입니다. 남북 경제 문화적인 또는 남북 연합 국가는 이 모든 것이 다 공산주의의 맹간이며 어떤 좌익통가들은 한미 경제협정이나 미국 유엔군의 주둔을 반대하는 시위까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냉전 시대에는 봉쇄와 저지였습니다. 냉전이 종식되고 나서는 미국의 세계정책을 소위 개입과 확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냉전 시대에는 공산주의 정권 확장을 가능한 한 억제하면서 어떻게 이 반공정권을 강화할까. 그러니까 민주주의적인 정부든 전체주의적인 정부든 반공만 내세우면은 미국은 다 지지할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 당시 가장 효율적인 이쪽 동북아시아에서 이 반공정책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한국이 손을 잡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승만 정권에서는 그걸 끊임없이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박정희 정권은 반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친일이지.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좀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65년 한일 국회 정상화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남한 사회에서 나왔던 반대 구호 중에 하나가 양키 입닥칩니다. 1965년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령까지 동원한 군사정권은 한일협정을 체결, 미국의 요구에 부응했다. 사형이 선고되고 독방에 수감된 지 2개월째. 국제신문인협회를 비롯해 해외에선 구명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졌다. 조용수는 그때까지 자신이 사형당하리라고는 믿지 않았다. 물론 사형까지 당한다는 생각은 추워도 그런 예감마저도 없었던 것 같은 그 표정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날짜가 자꾸 이제 거듭되면서 돌아가는 분위기가 심각해지니까 그때부터는 정말 이게 뭐 잘못되는 거 아닌가 하고 이제 그냥 온 가족들이 그냥 공포에 떨었죠. 크리스마스를 나흘 앞둔 12월 21일. 형 집행 명령서. 끌려간 5명의 사형수 가운데 조용수는 마지막으로 교수대에 올랐다. 민족을 위해서 좀 더 일하지 못하고 간 것과 신문사를 운영하느라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것이 아쉽고 미안하다는 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의 처형은 곧 혁신계의 처형이기도 했다. 그리고 평화통일로는 이후 8.15 선언이 나오기까지 10년의 세월을 침묵해야 했다.
청년 조용수의 32살 생애는 겨우 상자 하나밖에는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짧은 것이었다. 4월 혁명이 불지핀 민족주의의 열망은 통일운동으로 모아졌고 조용수는 이전엔 아무도 가지 않은 그 길을 달려갔다. 어쩌면 당시 현실로서는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상주의의 길이었는지도 모른다. 지경 92호 만에 폐간된 민족일보에 누군가가 그 막막한 절망감을 틀린 철자로 이렇게 적었다. 민족일보 라스트 시. 그것이 정말 끝이었을까? 결국은 조영수는 그래 죽었지만도, 그래 죽음을 당했지만도 결국 그 길이 옳았다. 현지 나타나고 있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경의선 같은 이제 교우실하고, 이쪽 대통령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로 만나고, 손을 들고, 이산가족이 만나고, 우리 전체가 이 시기에 대전을 했고, 엄청난 사고를 했고, 그렇게 그것이 무언가 되면 그 당시 조영수와 민족일보가 가고 있었던 그 길이거든. 그 길 아닙니까? 그래서 조영수는 죽었지만도, 조영수가 가는 길은 옳았고 이겼다. 민족일보의 발기인 중 한 사람인 통일사회당 윤길중 의원이 반박하고 나섰다. 민족일보는 조용수의 이름으로 일간지 광고란을 통해 민족일보 자금은 조총련계의 것이 결코 아니며 제1교포들의 민족애에 불타는 깨끗한 성금이라고 해명했다. 이 문제는 당시 치안국장이 조총련설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발표함으로써 일단락됐지만 후일 다시 불거져 나온다. 그렇게도 많던 당신의 피. 61년 4월 19일, 1년 전의 반독재 투쟁은 이제 민족자주통일이라는 새롭고 거대한 운동으로 변화해 있었다. 학생들도 이 운동에서 비켜나 있지 않았다. 서울대학교 민족통일연맹 대의원 총회에서 정식으로 남북한 학생회담을 우리가 제의를 했다고요. 남북한 학생이 좀 더 학생 신분으로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 미래의 통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기 상황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기초적인 그 학문 교류라든가 이런 그 비정치적인 주제로 남북한 학생회담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정세가 급변하고 있었다. 민족일보도 더 바빠졌다. 통일 투사냐 전사냐 기장기가 객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하는데 그럴 여유가 없지 않느냐 해서 실제 그만 같이 뛰다 보게 되면은 다른 신문사 기자들 같이 뛰다 보게 되면 이게 딴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들이 기자냐 아니면 지금 바로 같은 대모대우도 지금 같이 뛰는 거냐 할 정도로 뛰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군부에서는 우려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다. 5.16 주체 세력 중에 한 사람이 남긴 비망록에서 당시 군부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이6.25 전쟁 때 그 당시에 그 북한에 호응했던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못했던 사람들까지 결국은 그 4.19 이후에 두드러지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때 볼 때는 우리 판단에는 반드시 적화통일이 이렇게 되면 적화통일이 된다. 또 제2의 6.25 전쟁이 일어난다.
그 위험을 막을 것은 우리밖에 없다. 당시 미국도 한국인들 사이에 새롭게 일어나는 민족주의 감정을 우려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당시 미국 국가안보회의가 작성한 대한정책 보고서를 보면 민족주의 감정이 마르크시즘 혹은 중립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막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정책 지침을 제시했다. 그러나 장면 정권은 더 이상 미국의 신뢰를 주지 못했다. 미국으로서는 다른 대안이 필요했다. 혁신계를 통제하기 위해서 장면 정권이 좀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겠는데 그러한 지도력이 없단 말이에요. 강력한 지도력이. 그래서 생각해낸 게 막연하게나마 군부 정권이 좀 등장하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노골적으로 그러한 표현을 씁니다. 60년 8월에 버마에서 내윈이 집권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그 내윈 타입의 정권이 한국에서 들어섰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60년부터 쿠데타가 일어난다는 소문이 계속 있었고요. 그런 와중에도 통일의 열망은 점점 커져갔다. 5월 13일 서울운동장에서는 남북학생회담 실현을 위한 대규모 걸기대회가 열렸다. 그게 참여한 사람들이 실제로 점심을 먹지 못하는 산동네 사람, 이른바 민중계층들이었죠. 근데 그때 5월 13일 집회를 갖게 된 이유는 4.19 1주년 기념에 대한 학생들의 시위에서 이미 학생회담을 제의를 했단 말이에요. 이걸 민자통이 받아서 좀 더 구체화하자. 그래서 가자북으로 오라나무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이런 꼴을 내세우고 그걸 구체적으로 실현을 한번 해보자 이런 것이었고요. 그러나 이날의 행사는 만개한 평화통일운동의 절정이자 마지막이었다. 진정한 대륙동포 여러분, 의사중하던 군부는 드디어 오늘 아침 미명을 기해서 일제의 행동을 개시해 떠돌던 소문이 현실로 닥쳐온 것이다. 3.15 들이닥친 군사 쿠데타. 주동자 박정희 소장이 어떤 인물인가에 세인 문제에서 엄청난 나름대로의 고민을 한 거예요.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고, 과연 서구식 민주주의, 소위 미국식 민주주의가 과연 이것이 우리도 그대로 해도 되는 거냐? 4.19 당시 감사와 지지의 대상이었던 미국은 이제 민족의 자주적 통일을 가로막는 외세로 인식되었다. 혁신 세력들의 통일 논의는 61년 2월 민족자주통일 중앙협의회, 약칭 민자통이 발족되면서 더욱 가속화된다. 조용수는 민자통 결성에 상당한 자금을 조달하는 등 이미 통일운동 세력의 중요한 일원이 되어 있었다. 또 민족일보는 이러한 통일운동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당시의 통일론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북한의 실세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통일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자는 것. 또 외세에 간섭받지 않는 자주통일을 이루자는 것이다. 통일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상대가 이북이기 때문에 이북하고도 논의가 있어서 거기서 구체 방안이 나와야 된다. 다만 그때까지는 민족 자주라는 원칙, 외세에 의해서 유린되지 않는 통일국가, 이건 역사적인 한 교훈이다 하는 그런 민족적인 주장을 했었죠. 우리와 친선관계를 유지를 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교류를 하고 해서 우리한테 이익이 된다면은 소련을 배척할 이유가 없고, 미국이 우리에게 그렇게 잘해준다면 미국을 배척할 이유가 없고, 그리고 어디까지나 상호간에 이익을 주고받는 처지라면은 친선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하는 입장이 비소 비미 노선이라고요. 강대국의 입김에 예속되지 말자는 자주 중립화 통일론은 미국을 긴장시켰다. 중립화 통일의 핵심이라고 하면은 주한미군 철수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미국도 물러나고 소련도 물러나고. 근데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 통일이라는 것은 미국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당시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북한을 인정하지도 않고, 지금도 마찬가지, 공식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 북한 정권 전복을 오히려 부추겼단 말이에요. 그런 처지에 미국 물러나고 중립화로 통일한다는 것은 미국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혁신 세력종의 통일 논의를 좀 없애주기를 바랬는데 왜 이거 치안이 몰랐는데 이제는 내버려두냐, 빨리 질서 유지해 주지 않냐 해가지고 신파 그때 내각 책임제 장면시 아닙니까? 그와 시라는 비난이 많았죠. 예,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는 조금 더 놔두자. 그런 국민 안에서 거기에 대한 이제 반대 여론이 많이 나온다. 이래서 안 되겠다 하는 이제 여론이 나온다. 하지만 인내는 오래가지 못했다. 미국의 압력으로 장면 정부는 반공법과 데모규제법, 이른바 2대 악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통일운동을 잠재우기는커녕 오히려 불길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고 말았다. 하여튼 북한의 이로운 짓을 하는 것은 좀 단속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만든 게 북방공. 그 적용이 참 애매하잖아요. 뭐 생각에 따라서는 북한의 이로운 짓을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전혀 북한의 이롭다는 생각보다는 좀 민족적인 차원에서 남북한을 좀 교류를 좀 활성화시키고 뭔가 이렇게 하자는 게 왜 하필 북한을 이롭게만 한다고 보느냐. 2대 악법 규탄 대회가 잇따랐다. 이때 조용수는 시청 앞 집회에서 대중연설을 하는 등 활동가로서의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3만여 명이 모였어요. 집회가 끝난 이후에 제가 알기는 해방 후에 처음인 것 같아. 시위자들이 전부 횃불 들고 시청 앞에서부터 강화문 내거리에서 동대문에서 을지로 육가 돌아서 이제 시청 앞까지 다시 기마대 경찰들이 막고 그 횃불을 들고 말에 가까이 가니까 말이 막 도망치고 그래서 그 참 웃지 못할 현상들이 벌어졌어요. 잇따르는 사회적 이슈를 혁신적인 시각으로 보도하는 민족일보는 바로 그 때문에 보복 조치를 당한다. 3월 3, 4, 5일자 신문이 정간된 것이다. 인쇄를 맡았던 서울신문사에 정부가 압력을 가해 인쇄를 중지시킨 것이다. 민족일보는 제2공화국의 첫 번째 언론자유 탄압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보도하고 서울신문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결국은 인쇄소를 바꿔야 했다. 사실 민족일보와 정부 여당 사이의 불편한 관계는 창간 전부터 이미 쌓이고 있었다. 61년 1월 30일 민의원 본회의에서 민주당 김준섭 의원이 현 민족일보의 조총련 관련서를 제기한 것이다. 5.16 직후 영국문자색출이라는 명분 아래 혁신계 인사들을 잡아냈던 61년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됐던 허영무 씨. 40년이 다 되도록 그가 잊지 못하는 풍경이 있다. 간수들이 그냥 말리죠. 보지 말라고 말이지, 내려가라고. 그래도 어디 그래요? 그래서 그 사형장 가는 동지들의 뒷모습을 이 창을 통해서 바라보고. 그날 사형장으로 가는 해례는 조용수도 있었다. 창문으로 이렇게 보면 이마수라든지 그 정치깡패들은 안 들어가려고 몹시 그냥 바라보던 치고, 조용수는 아주 조용하게 들어가서 체육당하고. 이튿날 그의 시신은 좁은 쪽문을 통해 가족에게 인계되었다. 그날 하여튼 엄청나게 추웠어요. 이제 몸도 떨리고 날씨도 춥고 하니까 사람이 이렇게 움직여도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떨려가지고. 며칠 전까지 오히려 가족들을 걱정하던 형님은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다.
정신병자들이나 이런 짓을 할 수 있지. 어떻게 권력을 휘두르는 이 군사 이 깡패들이 깡패 이전에 말하자면 정신병자들 아니냐. 사장을 교수대로 끌려가게 만들었던 민족일보는 어떤 신문이었는가? 4.19 혁명이 우들어선 이 공화국은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허용해 주었다. 도처에서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온 신문은 모두 380여 종. 그중 민족일보는 가장 세인의 주목을 끈 신문이었다. 61년 2월 13일 창간된 민족일보는 민족의 진로 제시, 부정부패 고발, 근로대중의 권익 옹호, 그리고 양전된 조국의 통일을 절규한다는 4가지 사실을 내걸었다. 창간사에서 조용수 사장은 힘있는 소수가 아니라 힘없고 가난한 다수를 위한 신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희신문과는 확연히 다른 논조였다. 뭐 민족이다 통일이다 하는 게 크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이거 보면 그냥 무슨 아찔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그냥 말하자면 이게 보는 걸 피하는 방법이야. 이게 큰일 나는 거 아니냐 하고. 그거 대단했습니다. 지식인들은 안 보는 사람이 없어요. 이 통일 문제라든가 정치 문제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소위 국시가 반공인 자유당 정부에 조금이라도 거스르는 일 같은 건 저는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4.19 후에 터져 나오는 거지 말이죠. 억압됐던 게. 그걸 대변한 게 민족일보라고 할까? 민족일보가 정신적 지주로 삼은 것은 독립정신이었다. 명망 높은 원로 독립운동가들에게 할애되어 창간 후부터 일면에 연재된 광야의 소리는 민족의 활로에 대한 조언과 통일을 열망하는 꼿꼿한 민족정신을 반영했다. 힘없는 다수를 위해 노력한 흔적은 당시 민족일보 자료부에 보관되어 있던 사진들에도 고스란히 남아있다. 절대 빈곤에 시달리던 농촌의 비참한 생활상을 민족일보는 특별 취재반을 편성, 생생하게 취재 보도했다.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내가 신문기자를 하고 했어도 우리나라 농촌이 그만큼 비참하다는 걸 그때까지 모르고 지냈어요. 마을에 가면 점심때 연기라는 집이 없어요. 점심을 다 굶고 있다는 얘기죠.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진보적인 논조로 민족일보는 창간 한 달 만에 가두 판매 1위라는 선풍적인 지지를 얻는다. 당시 발행 부수는 3만 5천 부, 유력 일간지들이 5만 부 정도를 발행할 때였다. 한마디로 좀 신났죠? 참 신났습니다. 전 지금도 그 열기 하면서 잊을 수 없고, 참 신나고, 미친 듯이 뛰었어요. 참 열심히 일했어요. 했는데, 우선 보람을 느꼈죠. 왜냐하면, 가파 나가면요. 가파 나게 되면, 그 당시 역시 야당지가 나게 되면 동아일보였잖아요. 동아일보 앞섰으니까. 전부 나가야 되면 가파는 민주를 못 사봤으니까. 주요 구독자가, 저한 권력하고는 관계없는 빈민촌에 많더라고요. 빈민촌에. 혁신계의 선거 돌풍은 표로 연결되지만 결과는 혁신계의 참패였다. 조용수도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30-40석은 혁신계의 몫이라는 예측을 뒤엎고 혁신계의 당사자는 고작 7명. 윤보선과 작년의 민주당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기도 힘든 결과였다. 6.25 종전 이후에 진보주의 진영이 조직적으로 철저하게 와해되어 있었다는 그 점을 이제 실감하게 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추스르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했을 것이고, 또 그런 조직 활동을 활발하게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전 도구로서의 진보주의 지식인들의 대변기구, 신문이 있어야겠다. 선거 이후 혁신계는 선거 패배에 대한 인책론으로 분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혁신계의 목소리가 일반 대중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한 조용수는
혁신계를 대변할 신문장관을 제안하고 논의를 주도했다. 분열된 혁신계를 통합하기 위해서도 신문장관은 필요했다. 신문의 이름은 처음엔 대중일보, 사장으로는 윤길중 의원이 거론됐다. 그때 두 번째 왔을 때는 신문사를 하나 간판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대중일보인데 사장은 윤길중으로 해서 했다 이렇게. 내가 뭐 윤길중하고 친한 사람이니까 말에 어려움이 없다. 윤길중 신문사 하는 신문사를 가지고 한국의 혁신정당을 통합한다 하면 불가능하다. 전체 혁신계를 대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거든. 그래서 그건 사실이니까 그래. 그러나 윤길중 씨도 그건 그 일리가 있다고. 혁신계에 여러 정파가 있는데 이쪽에서 사장을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다른 정파에서 뭐 사장을 내세우는 사람이 있고 뭐 이를테면 뭐 편집장은 뭐 우리 쪽에서 해야 된다 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정파하고 무관하게 또 이거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문사나 주식회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경영 능력도 있고. 사장 조용수, 혁신계 통합과 혁신계 대변 두 가지의 무거운 짐은 결국 가장 젊은 조용수의 어깨에 지워졌다. 그는 조동필, 이종률, 송지영 등 쟁쟁한 진보적인 학자들로 필진을 꾸리고 민족일보라는 제호를 내걸었다. 자체 인쇄시설이 없어 정부기관지인 서울신문과 인쇄계약을 맺은 민족일보는 61년 2월 13일 비로소 첫 신문을 발간한다. 그 즈음 나라는 한미경제협정으로 온통 들끓고 있다. 당시 정부는 미국 원조 없이는 예산 편성도 못할 정도로 재정이 바닥나 있었다. 사이로 나가지고 민당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예산 편성하잖아요. 나라 살림할 테니. 예산 편성하려는데 재원이 없어요. 얼마 정도 모자르냐? 한 500억 모자랐어요. 우리 돈으로. 개인당 국민소득 얼마냐? 한 70불밖에 안 돼요. 엄청나죠. 지금 상상도 못할 일이지. 우리가 그게 가난했어요.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종합적인 경제원조 협정이 이루어져 장면 정부는 한미 경제협정에 조인하지만 혁신계는 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협정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원조의 대가로 미국이 원조 사업을 감시 감독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이 문제가 되었다. 미국의 내정 간섭을 공식적으로 허용한 굴욕적인 조항이라는 것이었다. 민족일보는 창간 후부터 이 협정이 자주경제를 해치는 부당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장면 정권이 미국의 예속이라며 신랄하게 몰아붙였다. 장면이 미국의 의도에는 잘 따랐지만은 미국 쪽에서는 그게 이제 좀 불만이었죠. 특히 1961년으로 접어들면서 아주 이제 그것이 크게 치닫습니다. 왜냐하면 1961년 2월에 한미 경제협정이 맺어집니다. 근데 그걸 통해 가지고서 우리 사회에서 거의 최초로 아니면 공개적으로 대규모 반미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반미운동이 일어나는 데다가 통일운동이 또 급속도로 번졌단 말이에요. 반독재 투쟁으로 시작된 4.19는 60년 가을부터 통일운동으로 발전했다. 그것은 이승만 북진통일론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면서 동시에 조봉암 평화통일론의 복본이자 부활이었다. 말하자면 통일에 대해서 엄청나게 서로 고민들을 한 거지. 그것이 과연 생산적이었느냐 아니냐 하는 건 별개 문제로 하더라도 그 시대에 살던 4.19 시대들은 이 통일 거기에도 이제 비교적 그 용도 목적이라고 이제 그 일동 지역에 있는데 그런 데서 많은 사람이 보더라고요. 가보면 초라한데도 이제 그 시민대금을 주고 이제 많이 이제 보고 교훈이 많이 보고. 사장 조용수는 남다른 열정으로 민족일보를 진두지휘했다. 직접 사설을 쓰기도 했고 현장 취재도 마다하지 않았다. 경남 진양군
유복한 집안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조용수는 진주중학교를 다니다 대구 대륜중학교로 전학하게 된다. 우익 학생 간부로 활동하다가 좌익 학생들과 마찰을 빚었기 때문이었다. 마지막에 5학년, 6학년 같은 클래스메이트들이 있었어요. 내 기억에 조용수 사장이 공부도 잘했고 또 아주 성실하고 인상도 좋았고 이랬어요.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나하고 같이 연세대학교 정외과에 둘이 같이 입학을 했다고요. 그때 그 언젠가 하면 1950년도. 이듬해 일본으로 유학 간 조용수는 메이지대 정경학부에 다니면서 민단의 기관지인 민주신문사에서 일을 시작했다. 마의 항구 이가나를 떠나는 두 척의 수련대에 하루처럼 실려 12월 14일 900여 명의 교포들이 결국 북으로 끌려가고야 말았습니다. 1959년 시작된 제1교포의 북송에 맞서 한정부와 거류민단은 반대투쟁에 총력을 기울였다. 조용수는 민단의 간부로서 그 반대투쟁의 중심에 서 있었다. 당시 극장에서 상영되었던 대한뉴스에서도 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무렵 조용수는 망명정객 이영근과 운명적인 만남을 지면서 조국의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된다. 진보단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조봉암시 구명운동, 당시 민단 내에서는 조봉암시 구명운동을 또 아주 반드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정말 그 뜻 있는 유지들이 한 것입니다만은 그 구명운동에 참가를 하셨습니다. 진보당 당수 조봉암은 평화통일을 주장했다가 이승만에게 간첩으로 몰려서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였다. 조용수는 이영근과 함께 열성적으로 조봉암 구명운동에 뛰어들었고 이 활동을 통해서 조봉암이 주장했던 평화통일론에 영향을 받게 된다. 사형은 집행됐고 민단은 조용수를 15일말로 좌천시킨다. 3.15 부정선거로 얼룩진 조국의 상황은 암울하기만 했다. 그러나 3.15 부정선거로 촉발된 반독재 항거는 마산에서 김주열 학생의 참혹한 시신이 발견되면서 폭발, 학생 시위가 전국을 뒤덮었다. 이승만은 마침내 하야를 결심한다. 제2의 해방. 사람들은 4월형 이후의 자유 분위기를 이렇게 불렀다. 전국을 뒤덮은 새시대에 대한 열망 속에 진보당 사건으로 붕괴되었던 혁신계의 복원 움직임도 활발해졌다. 새 헌법에 따라 총선거 일정이 공고되자 혁신계는 사회대중당으로 집결, 고혁구도를 이루었다. 사회대중당은 자주적인 외교, 정치의 자유와 구의 공정한 분배 등 혁신적인 공약을 내걸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혁신계하고 그 민주계하고 둘이 말하자면 보수 혁신 양대 이 진영으로 딱 갈라졌어요. 그래서 전국 127개 직구에 그 입후보자를 내고 그렇게 해서 일시에 그야말로 요원의 불길처럼 이 혁신의 뿜이 일어났어요. 조용수가 귀국한 것은 선거를 앞둔 6월이었다. 조봉암 구명운동을 계기로 건전한 혁신 세력의 필요성을 절감한 그는 사회대중당 후보로 경북 청송에서 출마한다. 내가 그때 당시에 듣기에는 그 양반이 일본에서 건너왔지만은 원래 민단 출신이고 또 뭐 북송 반대한다고 철도에 누워가지고 막 항의 데모도 하고 그랬다 하더니 그러니까 원래 그 사람의 뿌리는 민단이란 말이야. 조청년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나 민단이지만은 조금 더 생각이 좀 진보적이고 정치적으로 조금 그 온건한 혁신 세력에 대해서 좀 뭔가 우리 이 남한 사회에서도 조금
건전하게 좀 키워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2공화국 최초의 참의원과 민의원 의원의